몽골군들은 모두 떠났으나 아직 수백 명의 전진교 도사들은 양과와 소용렬을 둘러싸고 있었다. 양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전진교 도사 수백 명을 둘러보았다. 지금 양과는 금융국사와 내공을 겨루느라 내공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기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양과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다. 금융국사를 비롯한 소상자 등은 모두 1대1 대결이었기에 그런대로 이길 수 있었지만 전진교 도사들이 한꺼번에 덤비면 승산이 없을 것이다. 양과는 사방이 모두 검으로 번득이며 7명이 한 조를 이루어 자신과 소용렬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청강북두지는 이류고수라도 7이 한 조를 짜면 능히 인류고수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절진이다. 그런 절진 속에 갇혔으니 양과로서는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별 수 없군. 다행히도 선자와 함께 있으니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우다 함께 죽을 수밖에. 그때 구척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양과야, 네 무공이 그만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내 무공으로는 너를 당해내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여기 수백 명이 있는데 과연 네가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양과가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한번 해보지요. 그러자 7명의 도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 순간 양과가 검을 휘두르자 쨍그랑 하는 소리가 연달아 터지며 7자루의 검이 두동강이 났다. 그 모습을 보며 왕처일이 포위해서 공격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양과는 이들의 움직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한 걸음을 내디디며 검을 휘둘렀고 양과의 일검에 또다시 한 조의 청강북두진이 박살났다. 그러나 사방에서 덮쳐오는 청강북두진을 무슨 수로 전부 막겠는가? 사방에서 검이 날아드니 아무리 양과라도 소용렬을 보호하면서 뚫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막 14자루의 검이 양과와 소용렬의 등을 찌르려는 순간 구척이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번쩍이던 검광이 멈추고 사람들이 양과와 소용렬에게서 물러났다. 너희 사종과 우리의 사종께서는 서로 인연이 깊으셨다. 우리 전진교가 수를 앞세워 고묘파를 이긴들 부끄러움만 남지 않겠느냐? 게다가 용낭자는 이미 중상을 입은 몸이 아니냐? 두 사람은 우선 돌아가 치료부터 하거라. 과거의 일들은 일단 접어두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 말에 양과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중검을 천천히 들어올려 등에 짊어지고 소용렬을 왼팔로 부축했다. 그래, 지금은 선자의 목숨을 살리는 게 급하다. 지금 저 도사놈들과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양과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의식을 차린 소용렬가 가늘게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며 견지병을 찾았다. 그 소리에 죽은 줄 알았던 견지병이 꿈틀거렸다. 견지병은 금융국사의 공격을 받고 가슴에 칼이 찔려 치명상을 입었으나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살아날 가망은 없는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도 견지병은 소용렬가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들리자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가슴이 울렸다. 그 순간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벌떡 몸을 일으켜 사람들을 해치고 소용렬에게 다가갔다. 용낭자, 저 여기 있습니다. 소용렬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도포를 적시고 있는 선열과 핏기 없는 얼굴을 본 그녀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과야, 나는 구양봉에게 혈도를 찍히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순결을 잃었어. 그래서 부상을 치료한다고 해도 너와는 혼인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날 구해줬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줘. 이게 다 내 운명이었나 봐. 소용렬은 견지병과 양과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괴로운 과거를 털어놓았다. 견지병은 소용렬의 말을 듣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한때의 경솔함으로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소용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그녀를 평생 괴롭히는 재앙이 된 것이었다. 100번을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였다. 사부님, 사백님, 사숙님. 제자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소용렬가 혈도에 찍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틈에 그녀의 깨끗한 몸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더는 소용렬와 양과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그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옆에 서 있던 도사가 들고 있던 장검을 빼앗아 자기 몸을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다.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놀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전진교 도사들은 잘못이 자기들 쪽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떻게든 사죄해야 하나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구척이가 제자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모두 검진을 풀어라. 그러자 검을 내려놓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사들은 양과와 소용녀에게 한 줄기 길을 터주었다. 양과는 죽음을 눈앞에 둔 소용녀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문득 전에 종남산에서 소용녀가 자신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인지 물은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미처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 탓에 결국은 이런 재난을 겪게 되었구나. 좋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선자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어야지. 선자 사제지간의 명분이고 뭐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욕할 테면 욕하라지요. 어차피 우린 둘 다 명이 길지도 않을 테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또 갈등을 겪으며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선자는 제 사부도 선자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린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젠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 말에 소용녀는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진심이야?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진심이죠. 내가 한쪽 팔을 잃고 불구가 되었어도 당신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있잖아요. 나 역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사랑할 거예요. 진심이에요. 수백 명에 달하는 전진교 도사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모두 평생을 돌을 닦아온 사람들이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난처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젊은 사람들은 억눌러온 격정이 끌어올라 저절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보다 못한 손뿌리가 나선 것이다. 중양궁은 돌을 닦는 신성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말고 어서 이곳을 떠나라. 그러나 양과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여러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원래 중양조사와 고묘파의 조사님께서는 마땅히 부부의 연을 맺으셔야 했건만 무슨 예인이 계율이니 하는 것에 얽매이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중양조사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 두 분의 한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자 소용녀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양과를 쳐다보며 그러자고 했다. 당시 왕중양과 임조영의 관계는 전진호자도 모두 잘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젊은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사연을 아는 도사들도 모두 낯빛이 붉게 변했다. 역시 손뿌리가 나서서 소리쳤다. 선사께서는 사사로운 정을 끊어내시고 높은 뜻을 세워 본교를 창립하셨다. 어찌 너 따위가 감히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단 말이냐? 니놈이 계속해서 건방을 떤다면 내 검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손뿌리는 일전에 대성관 영웅대연에서 양과에게 보검을 건네주려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체면을 구긴 손뿌리는 그때 일을 아직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돌을 닦는 도사라고는 하나 구척이나 왕처일처럼 도량이 넓지는 않았다. 양과가 여전히 자기 말을 들은 척하지 않자 화가 난 손뿌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장검을 빼들었다. 양과는 냉담한 눈초리로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손뿌리 하나 처리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전진교와 싸워야 했다. 양과가 사방을 둘러보니 손뿌리가 검을 뽑자 검을 거두었던 도사들 절반 이상이 다시 손에 검을 쥐고 있었다. 손도장, 기어이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야만 하겠소? 어서 나가라. 전진교와 고묘파의 모든 인연은 오늘로 끝났다. 그러니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자 양과가 길을 단전에 모은 후 갑자기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숲이 다 쩌렁쩌렁 울리는 듯했다. 귀가 멍해지도록 울려 퍼지는 큰 웃음소리에 도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 순간 양과가 갑자기 소용녀를 내려놓고 몸을 날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손부리의 왼쪽 손목에 회종혈과 지구야를 잡았다. 갑자기 의지할 대상을 잃은 소용녀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막 쓰러지려는 순간 양과는 이미 손부리를 끌고 소용녀 곁으로 돌아가 그녀의 뒤를 받쳐주었다. 그야말로 번개같이 빠른 동작이었다. 손부리는 어찌 저항해 볼 틈도 없이 양과의 손에 혀를 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전진교 도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제각기 검을 치켜들기는 했지만 손부리가 양과의 손에 잡혀 있는지라 섣불리 공격할 수 없었다. 손도장, 실례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양과는 손부리의 손목을 끌고 소용녀와 함께 중양궁 후전을 향해 걸어갔다. 전진교 도사들은 양과의 의도를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속수무책으로 그저 두 사람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중양궁으로 온 세 사람은 연문을 통해 들어가 편전을 지나 복도를 돌아 마침내 후전에 도착했다. 양과가 고개를 돌려 여러 도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와 용랑자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니 혹시라도 싸움이 붙으면 손도장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왕처일과 구척이는 평생 동안 강호를 누비며 적지 않게 이름을 떨쳐온 무림의 고수들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말년에 새파랗게 젊은 양과 하나를 어찌하지 못해 쩔쩔매야 하다니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양과는 방석을 하나 가져다가 손부리를 앉히고 대추혈과 신당혈을 찍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른 전진교 도사들은 양과의 말대로 밖에서 안의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양과는 소용렬을 부축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왕중양의 화상 앞에서 혼례를 올렸다. 혼례 의식을 마친 양과가 다시 절을 올리며 다짐했다. 존경하는 조사님, 제자 양과 감히 전진교의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전진교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힘껏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양과는 연신 절을 올렸다. 혈도가 찍힌 손부리는 방석에 앉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양과와 소용녀의 행동이 비록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손부리는 문득 젊은 시절 자신과 마옥 사이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게다가 양과가 전진교의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전진교를 돕겠다고 맹세하는 말을 듣자 노기가 많이 풀렸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기와 조각이 우두둑 떨어졌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지붕 위에 뚫린 구멍을 통해 커다란 종이 손부리의 머리를 향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일인즉 양과와 소용녀의 대범하고 무례한 행동에 전진교 도사들이 모두 분노를 금치 못하던 중에 유처연이 좋은 계책을 떠올렸다. 그건 천근에 달하는 종을 가져와 손부리를 덮는 것이었다. 그러면 양과가 손부리를 해치지 못할 테니 그 틈에 모든 도사가 한꺼번에 덮쳐 두 사람을 잡으려고 한 것이었다. 유처연은 즉시 자기 생각을 구척이 왕처일 학대통 등에게 알렸고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그렇게 제자들을 시켜 가져온 천근의 종을 가지고 네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가 방위를 정확히 조준해 지붕을 뚫고 떨어뜨린 것이다. 양과는 큰 종이 손부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 보고 다급하게 중검으로 종을 쳤다. 검과 종이 부딪히니 둔중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어찌나 엄청난지 귀가 다 쩌렁쩌렁 울렸다. 종은 비록 천근에 달할 정도로 무거웠지만 양과가 중검을 휘두르는 힘이 워낙 엄청난 데다 옆에서 종을 쳤기 때문에 결국 방향이 약간 밀려났다. 그대로 두면 손부리가 종에 깔릴 것 같았다. 지붕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유처연 등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양과에게 이런 실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이제 손부리는 거대한 종에 깔려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유처연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갑자기 구척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됐다. 됐어. 정말 다행이다. 그 말에 유처연이 눈을 뜨고 아래를 바라보니 손부리가 종 속으로 들어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손부리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양과가 오른손 소매를 휘둘러 손부리와 방석을 종 밑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지붕 위에 있던 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되자 양과와 싸우기도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후전 밖에 있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종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함성을 지르며 장검을 들고 후전 안으로 뛰어들었다. 양과는 중검을 등에 꽂고 팔로 소용렬을 아는 채 뛰쳐나가 후전 뒤쪽을 향해 달렸다. 모두 멈춰라. 두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구척이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우렁찬 그의 목소리도 제자들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제자들은 양과와 소용렬을 쫓아 후전 뒤로 달려갔다.
유처연은 종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후전 뒤뜰에 21명의 제자를 매복시켜 두었다. 장춘 진인의 명령이시다. 두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흥분한 전진교 도사들은 함성 소리와 제각각 내뱉는 소리 때문에 지붕 위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내공이 깊은 양과는 이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내게 살수를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후전 지붕을 뚫고 나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양과는 소용녀를 아는 채 다시 후전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 소용녀는 양손으로 양과의 목을 꼭 껴안고 있었다. 양과는 허공으로 뛰어오르면서 빠른 속도로 발을 휘둘러 순식간에 2명의 도사를 후전 밖으로 걷어찼다. 후전은 그다지 넓지 않은 데다 도사들로 꽉 차 있어서 그들의 장기인 천강북두진법을 쓸 수가 없었다. 양과 역시 소용녀를 아는 채 발로 도사들을 공격할 뿐이었으므로 그들의 포위를 쉽게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흰 수염을 기른 백발 노인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는데 새까만 벌떼가 노인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 노인은 바로 노안동 주백통이었다. 후전은 원래 난장판이 되어 있던 터라 주백통 하나쯤 더 끼어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 그러나 주백통이 벌떼를 끌고 왔기 때문에 더욱 북새통으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벌떼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쏘아대자 모두들 싸움은커녕 벌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벌들은 소용녀가 고묘에서 키우던 옥봉이었다. 전진교 도사들 중 벌에 물린 사람은 가려움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주백통은 원래 곽정을 돕기 위해 양양성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소용녀의 옥봉꿀을 훔친 뒤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 양양성으로 가지 않고 종남산으로 향했다. 주백통은 중양궁에 와서 조지경에게 왜 자기를 해치려 했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종남산으로 오는 도중 주백통은 옥봉꿀을 이용해 옥봉을 조종하는 방법을 조금씩 깨우치게 되었다. 그러나 종남산에 도착하자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산 위에 있던 벌들이 옥봉꿀의 단내를 맡고 모두 주백통을 향해 날아든 것이다. 소용녀에게만 길들여 있던 벌들이 주백통을 습격했고 다급해진 주백통은 숨을 곳을 찾아 중양궁으로 뛰어든 것이다. 양과와 소용녀를 본 주백통은 뛸 듯이 기뻐하며 급히 소용녀를 향해 벌꿀통을 던졌다. 제발 이 벌떼 좀 어떻게 해줘. 양과가 소매를 휘둘러 벌꿀통을 받아 소용녀에게 건네주었다. 소용녀는 미소를 지으며 벌꿀통을 받아들었다. 후전 안은 온통 벌떼로 가득했다. 구척이 등은 주백통을 보고 지붕에서 뛰어내려와 사숙을 향해 예를 표한 다음 제자들에게 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전진교 제자들은 도포 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검을 휘둘러 벌떼를 쫓는 등 모두들 갑자기 나타난 벌떼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몇몇 제자가 이리저리 벌을 피하다가 불을 가져오라는 학대통의 지시에 따라 불을 가지러 갔다. 주백통은 구척이 등을 상대할 여유가 없었다. 이미 그는 이마에 2군데나 벌에 쏘여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주백통은 그저 어떻게든 벌떼가 없는 곳으로 몸을 숨기고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 웬 큰 종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얼른 종을 들어 올렸다. 종을 들어 올리고 보니 뜻밖에도 종 안에는 사람이 들어 있었다. 주백통은 누군지 살피지도 않고 상대방을 종 밖으로 밀어내고는 자기가 종 안에 들어가 종을 내려버렸다. 손뿌리를 밀어내고 종 안으로 들어간 주백통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벌떼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더 이상은 날 쫓아오지 못하겠지. 양과는 낮은 목소리로 소용녀에게 속삭였다. 어서 벌을 조종해서 이곳을 빠져나가요. 그러자 소용녀는 벌꿀통을 몇 차례 흔들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옥봉은 주인을 만나자 금세 한 무리를 지어 소용녀를 향해 날아왔다. 소용녀가 계속해서 소리를 내자 벌떼는 그 소리에 따라 2무리로 나뉘더니 한 무리는 양과와 소용녀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뒤에서 적의 공격을 막았다. 그렇게 양과와 소용녀는 벌떼의 호위를 받으며 중양궁을 빠져나갔다. 구척이 등은 주백통이 반갑기도 하고 그 때문에 벌어진 소동에 어이가 없기도 해서 그만 서로 마주보며 웃고 말았다. 그들은 양과와 소용녀가 후전 뒤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더 이상 쫓지 말라고 지시했다. 왕처일은 손부리의 혈도를 풀어주었고 구척이는 주백통이 갇혀있는 큰 종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바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주백통은 누군가가 종을 들어 올리려 하자
당황한 나머지 얼른 종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종은 다시 주백통의 몸을 가렸다. 구척이가 웃으며 말했다. 주 사숙, 벌떼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 말에 주백통이 스스로 종 밖으로 나왔다. 구척이 등은 다시 한번 주백통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그러자 주백통은 양손을 휘저으며 네 사람을 말렸다. 관둬라 관둬. 착한 녀석들 같으니 인사 따위는 필요 없다. 사실 구척이 등도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건만 주백통은 여전히 그들을 아이 다루듯 취급했다. 막 서로 안부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주백통은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는 조지경을 발견했다. 주백통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가 조지경의 멱살을 낚아챘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주백통은 왼손으로 종을 들어 올리더니 조지경을 종 속으로 밀어넣은 후 종을 덮어버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